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자, 지우 씨,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부모님하고 좀 식사를 같이 했어요. 집에서. 자주 뭐. 네, 집에서 같이 했는데, 식사하기 전에 좀 티격태격 하시더라고요. 오. 그런데도 또 식사를 같이 하세요. 그러면서 둘이 또 티격태격 하세요. 아이고. 그리고 또 같이 또 영화를 보세요. 넷플 땡땡. 같이. 그러면서 한 집에 어머.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 네. 그래서 참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한 집에서 아직까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젊을 때야 부부가 같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만 맞아요. 요즘은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노인 5명 중 1명이 독거 노인이라고. 이게 서로 건강하게 노년의 세월을 함께 한다는 거, 물론 가끔 티격태격 하시겠지만 같이 영화도 보시고 그런 거 네. 너무나 건강하고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혼자 남는 것도 정말 쓸쓸한 일이지만은 내가 나이가 들면서 어디서 좀 살아야 되나,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시고 바로 초고령 사회에 대두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신 분을 네. 저희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관 디자인 공유의 김경인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관 디자이너로서 도시, 건축, 조경, 토목에 대한 그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을 하고 지금까지 디자인을 해왔고 특히 이런 공간이나 시설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연구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신경 건축학이라는 그 연구 분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책을 좀 썼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나이 들면서 나 나이 들어서 어디서 살지라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어디서 사는가도 문제이지만 좀 더 나이 든 사람들이 자립하고 좀 더 존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어떤 곳일까라는 것을 좀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이후에도 이런 연구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거와 도시의 방향을 제안을 하시는 그런 그렇죠. 또 네네. 역할도 해주시는 거죠. 나이 들어도 존엄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안해 주시는데 저는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요. 네, 아셨죠? 뭔지 네. 아시죠? 그 신경 건축학. 이게 저는 조금 생소한데 이거 뭔지 좀 설명 좀. 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난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도 너무 생소합니다. 사실 제가 연구를 할 때에도 제가 신경 건축학이라는 분야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했던 결과들을 토대로 보니까 이게 이제 신경 건축학에 대한 연구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 건축학이라 함은 공간과 환경이 인간의 정서, 사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연구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공간을 설계하거나 건축을 설계할 때 그걸 반영해서 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카이스트의 뇌인지과학과 정재승 교수님이 이제 신경 건축학 연구회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끌고 있는데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좀 공감이 돼요. 이게 사람이 환경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환경이 중요하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분위기 이런 게 제가 예전에요 어려웠을 때 방송 막 시작했을 때 정말 누우면 거의 캡슐 같은 원룸에 살았거든요. 그 돈이 이제 서울에서는 조그만 원룸도 비싸니까 그때 이제 그 조그만 원룸에서 살았는데 제 꿈도 작아지더라고요. 어머,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조금 넓은 데로 가자. 꿈이 커졌나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캡슐 같은 데서 살 때 너무 제가 끔찍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게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그곳이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역사가 오랜 학문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미국에서 시작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워낙 많은 분야가 합쳐가지고 그 결과를 내는 거라서 오래 될 수도 없고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신경 건축학을 이제 지우 씨도 처음 들어봤죠? 너무 근데 매력적인 좀 학문이에요. 네, 맞아요. 처음 들어보긴 했지만은 네,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네. 그 신경 건축학을 직접 참여한 이런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2008년부터 이제 학교를 바꾸는 일을 이제 해왔는데 학교요? 네, 학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12,000개 정도 네. 됐었는데요. 뭐 그걸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샘플링을 해서 네. 바꾸는데 가장 차가 난 것이 사용자 참여예요. 사용자를 하면 아이들인 거죠. 그쵸,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하고 같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들 어떤 교실, 어떤 학교를 원하니? 뭐 이런 네, 질문을. 뭐 이런 공간을 하나 정해놓고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는 네. 여자 화장실, 여학생 화장실을 남자 교장 선생님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이 설계를 하는 거고, 네, 남학생 화장실은 여자 교장 선생님이 알 수가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걸 통해서 먼저 학교 화장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학교가 그 옛날에는 약간 칙칙했었어요. 예. 2007, 8년도 고쯤에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고 괴담 같은 거. 네네네. 그런 게 이제 뭐 이해가 될 만한 네. 색깔이었는데 네. 그 색깔을 바꿨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그 연령층에 맞게끔. 아주 산뜻하게, 네, 끈적하게. 네. 그래가지고 뭐 같이 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세상에.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굴이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색이 밝아지니까 아이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여름에 공포 영화가 없잖아. 남양 특집이 다 찍을 없어졌어. 공간이 없어. 너무 산뜻해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 공포 영화 매니아인데. 그리고 이제 빈 교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빈 교실 같은 공간을 이제 문화 공간으로 바꾼 거예요.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공간.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뭐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네. 게 좀 풍부해지고. 네. 그다음 도서관. 도서관 가면 가장 많이 있는 문구가 뭐예요? 조용히 하세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뭐 문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러면서 그 나무로 된 책상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그 아이들 그 연령에 맞게끔 바꿨더니 아이들이 일단 책을 많이 읽어요. 네. 책 읽는 권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저희 다닐 때는 양호실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보건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건실을 아프면 보건실을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도서관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그런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신경 건축학이구나. 라는 게 나중에 이제 정리가 네. 된 거죠. 결과로 말하는 네. 학문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노인한테도 적용을 해봤죠. 예를 들면 좀 더 치매를 예방하는 디자인이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이라든지 치매를 예방하는 디자인이라든지 네. 좀 더 그 노인들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은 뭘까?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어떤 디자인일까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하고 그야말로 공간이 정말 그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를 바꿔놓는 네. 그야말로 우리 박권님의 공간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즘 우울하다고 해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거의 뭐 저희 방에 놀러 온 친구들은 이거 분리수거하는 곳이 아니냐, 예, 뭐 이거 쓰레기통 아니냐, 청소를 하시면 될 것 예, 이런 같아요. 이야기를 많이. 네.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대표님 일본에서 건축을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노인 주거에 관심을 갖게 된 좀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일본으로 유학 갈 때가 1990년대 이제 중반쯤인데요. 그때가 일본이 이제 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때였어요. 한참 우리보다 빨랐으니까. 예. 우리보다 지금 이제 일본은 이제 고령 인구가 지금 30% 정도 되고 우리는 이제 20% 정도 네. 되는데요. 네. 일본은 그때쯤 이제 고령 사회 14%가 되는 때였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그 고령 사회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을 때였고 저희 연구실은 이제 교수님들마다 연구실을 하나씩 갖게 되는데 연구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인간 환경 설계학 연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간이 이제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연구실인데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그 동기 한 명이 이제 저랑 박사를 같이 진학을 해서 같이 졸업한 동기 한 명이 3년 동안 한 연구가 이제 이 고령 사회와 관련된 연구였어요. 노인 그 주거 시설에 관한 연구였어요. 일본 분이셨나요? 네, 일본 분이죠. 네. 그 친구는 이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네. 30년 넘게. 오. 근데 이제 늘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네. 뭐 다른 친구들이 하는 발표도 들어야 되니까 발표를 하는데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노인 주거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네. 보니까 아 이제 뭐 처음에는 저런 것도 있구나. 이제 처음에는 관심이 없죠. 우리는 그때 고령 인구가 그렇게 그쵸, 우리 뭐. 많지가 않을 그쵸, 테니까. 그때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귀국하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네. 어느덧 제가 나이가 들면서 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예전에 들었던 네, 그 발표가. 네. 그때 이제 고령자의 생활, 건강, 그 공간에 따른 어떤 그 일상의 변화라든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 재해 때. 재해. 예, 지진이나 우리 이제 그때 지진이 그쵸. 있었거든요. 네, 한신 네. 대지진이 있었는데 네. 그때 노인 그 주거 시설들을 만들 때 그 사진 있잖아요. 가족 사진을 이렇게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가족 사진을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 사진을 혼자 살아남으신 할아버지가 네. 빈 방에다가 놓고 그 계시는 그런 네.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제 아 내가 그때 그런 그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정도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50대쯤에 네. 네. 노인에 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2016년부터 네. 노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 하게 된 연구가 서울시 인지건강 디자인이에요. 인지 건강 건강. 디자인. 네, 인지는 이제 치매를 네. 예방하고 또는 그 좀 더 늦추는 네, 네, 네. 그런 디자인은 뭐가 없을까? 우리가 이제 삶을 그러니까 사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네. 어떤 감각을 일깨우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네. 신체적으로도 좀 안전하고 네. 그러면서 치매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디자인은 없을까? 그것이 이제 서울시 과제였는데요. 네. 그거를 하면서 이제 그때 관심이 한 6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도시 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제 주거 공간으로 이렇게 확장된 거죠. 그래요. 그 예전 그 유학 시절의 동기분을 통해서 충분한 예습과 영감을 좀 되신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뭔가 이제 선행 사례를 통해서 네. 이제 예습을 한 거죠. 네. 그때 몰랐는데 이제 우리도 초고령 사회가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때 좀 이렇게 어깨너머로 봤던 게 이제는 그렇죠. 예, 네, 이제 맞습니다. 대표님이 네. 그거를 보면서 이제 또 네. 접목을 시켜서 네. 좋은 연구도 하시고 네. 예. 연락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분하고 연락해요? 그렇죠. 오.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제가 연락합니다. 뭐 소스 좀 달라고 해요. 왜냐면 그렇죠. 누적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더 있으니까. 예. 그래서 너네 실패한 게 뭐냐. 예. 왜 이걸 실패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시기별로 어떤 제도들이 도입이 됐는지, 왜 성공했는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거에 가장 그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네. 현재 우리 한국 노인 주거 네.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요, 이 문제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작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걸음마 단계. 문제를 제기할 상황도 아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30%가 됐고 그다음에 또 일본은 성격상 미리 좀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당해서 하는 스타일이고 네. 또 빠르게 가잖아요. 우린 닥쳐서 빨리 하잖아요. 한국 스타일, 대한민국 스타일이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실패를 통해서 또 그러니까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정책적 고민, 뭐 그 제도적 변화, 그다음에 주거 유형들도 다양하게 지금 되게 촘촘한 것 같아요. 보면. 마련이 네.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극단적이에요. 고령자 복지주택,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네. 그다음에 이제 거의 고가의 실버타운. 네. 네. 그리고 이제 아프신 분을 위한
요양시설. 요양시설도 있고. 네. 요양시설도 이제 싼 거부터 비싼 거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극단적인. 네. 근데 전적으로 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웬만큼 갈 만한 시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숫자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시설이 우리나라는 한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일본은 5만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문제를 여쭤본 거를 좀 반성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건 그런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고 나서 문제도 짜져야 된다는. 그렇죠. 네. 자,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을 위한 또 주거 시설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대표적인 것도 실버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딱 뭔가 좋아하시는 느낌은 아니셨어요.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시라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대로라면 실버타운을 반대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제가 붙네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그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목에는 이대로라면이 빠지고 실버타운 절대 가지 마라 그냥 반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신데 실버타운을 반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치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주거를 실버타운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런 것처럼? 느낌으로 가는 이 흐름을 좀 막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거기에 가실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뭐 상위 1%, 그러니까 10% 안에서도 1% 안에 들어가야죠. 왜냐면 숫자가 일단 그쵸. 그 수 자체가 적고 너무 비싸요. 물론 싼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 지방이에요. 근데 지방에 가고 싶어 하진 않으시잖아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지방에 가시려고 실버타운 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이 흐름을 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실버타운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노인의 특성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우선 노인의 그런 신체적인 변화, 나이가 드시면 일단 빨리도 못 걸으시고 이 균형 감각도 저하되시고 근육량도 적으신데 뭐 운동기구는 굉장히 그 젊은 분들한테 맞을 만한 그런 운동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한번 텃밭을 봤는데 나이가 드시면 이게 구부리는 게 힘드시거든요.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근데 탓밭이 이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걸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 정서적인 외로움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은퇴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데 우선 들어가시면 65세 이상 내지는 60세 이상 다 노인들만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하고 교류가 굉장히 적어요. 이분들이 나갈 수는 있어도 밖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수는 없다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에 있는 우리가 집에서 뭐 친구들도 오고 또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시설에서 만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서 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가 저번에 그 실버타운 또 찾아주는 앱을 만든 또 그분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분 만난 적도 있어요. 어쨌든 요즘 시설이 굉장히 좋고 비싸다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요즘은 이런 말 안 씁니다. 우리 예전에 양로원 이런 말 썼는데 이제는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요양원, 뭐 경로당 이런 노인 복지 시설 많잖아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노인복지 시설 하면 일단 뭐 양로 시설도 있지만 요양원, 그다음에 데이케어 센터, 쥐약관 쥐약관 보호 시설, 그다음에 이제 단기 체류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있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돌봄, 그다음에 관리,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다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리고 또 관리를 중심으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이 시기를 넘어서 이제 돌봄이 아니라 이제 자립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보면 끊임없이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
자립 상황을 막는 그러니까 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는 시설이 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금 4인 1실 정도가 이제 보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네. 근데 거기에서 오는 이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입원을 안 해보셨잖아요. 병원에요? 네. 입원은 뭐 하루 이틀 정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저는 뭐 네. 출산 후에 또 네, 입원을. 다쳐서. 네. 네. 근데 이제 4인 1실에 나이 들어서 들어가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이런 4인 1실에 들어가면 이 4명의 생활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나이도 다르고 그다음에 성향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취향이라든지 어쨌든 관심사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른 분들이 한 공간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힘든데. 아유, 맞습니다. 그래서 그 4인 1실을 쓰시면서 받는 스트레스.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밥은 똑같이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는 공간이 침대 위에서 먹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근육량이 더 떨어져서 오히려 노인들한테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우리 대표님께서 실버타운과 요양원들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신 말씀 안에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그럼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공간은 어떤 선택권, 다양성, 관계, 또 맞아요.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감각에 좀 포커스를 맞춘 그런 공간을 좀 원하시고 계획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 프로젝트에도 또 참여하셨고 굉장히 네. 좋은 반응이 있으셨다고요. 네. 어땠어요? 제가 이제 그 국가에서 하는 이제 민간 전문가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그 제도를 활용해서 서울시 강동구에 민간 전문가로 가 있을 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자문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경로당을 자문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이 십자성 경로당은 주민센터의 반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네. 너무 어두운 거예요. 햇빛이 덜 들어오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막 벌레도 이렇게 어머, 날아다니고.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습도가, 습도가. 이제 습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이분들한테 햇빛을 선물해주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이제 구에서 옆에 바로 인근에 그 다세대 네. 그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이제 이분들을 옮겨드리려고 했는데 네.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다시 재건축을 하면서 1층에는 이제 그 카페, 네. 그다음에 2층에는 할머니 방, 3층에는 할아버지 방, 그다음에 이제 옥상까지 이렇게 네. 설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층 같은 경우는 외부 공간에다가 이렇게 텐마루처럼 네. 예, 오. 그런 앉을 수 있는 공간하고 이제 옥상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픈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약간의 그 정원 체조, 체조? 스트레칭 같은 오. 걸 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을 오. 마련해 놨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다양하게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이도 쓸 수 있고 오. 학생도 쓸 수 있고 열린 공간으로. 주민들한테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이 플랫폼처럼 활용이 그러네요. 되는 거죠. 오. 근데 이제 특히 3층에는 할아버지 방에는 요즘 이제 할머니 수보다 할아버지 수가 더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할아버지 방의 한쪽에 네. 그 아이들 돌봄 공간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차를 두고 예를 들면 네. 4시 이후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아이들이 옥상에서 이렇게 뭐 약간 학예회처럼 발표를 네. 하잖아요. 어머. 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이제 구경도 같이 하시고 보고. 박수도 쳐주시고 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원하는 생각지도 네. 않았던 네. 그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폐쇄되지 않은 열린 공간에서 그렇죠. 또 아이들은 그래요. 무대가 필요하고 할아버지들은 이제 관객 서로가 그걸 자발적으로 그렇죠. 하면서 아주 네. 좋은 공간이 그리고 리모델링이 예정돼 있던 곳을 재건축으로 바꾸시기에는 상당한 또 의지와 또 여러 네. 가지 작업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리모델링을 대단하십니다. 하게 네. 되면 무엇보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셔야지 되는데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미끄럽고 또 이제 한겨울에는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또 다른 사고로 또 네.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그다음에 재건축을, 예.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어르신들이 굉장히 아니, 밝으세요. 뭐 얘기 옥상에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넓고 광합성 얘기 네네. 들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만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마을에 있는 함께. 아이들과 다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든 사례네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실버타운의 이제 대안으로 강조한 거,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 이게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잖아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이거는 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살던 곳에서 쭉 자립하면서, 자립과 존엄을 유지하면서 예. 죽을 때까지 이제 사는 것을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좋죠, 그렇게 하면. 예. 근데 대부분의 이제 어르신들이, 저도 그렇고요. 네. 살던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어르신들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살던 곳에서 살으려면 자립해야 돼요. 건강하셔야지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주변하고 지역하고도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냥 집에서만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네. 자립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걸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근데 집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안락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르신에게 집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네. 가장 내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그렇잖아요. 물론 여행이나 이렇게 돌아오면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 우리 좋아도 편하고. 그렇죠. 네. 뭐 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누워 계시면 또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어쨌든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이제 그런 편안함이 있는데 네.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여기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신체적인 변화 특히 아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턱 하나도 인지를 못하고 이제 거기에 부딪힐 수도 있고 맞아요. 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네. 엎어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아니면 미끄럽다든지 이러면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데 노인들의 사고 중에 낙상 사고가 63%를 차지해요. 네. 근데 이 63% 중에 집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74%라고 이제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네. 집이 그러니. 네. 어떻게. 근데 주로 이제 욕실, 침실, 주방,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턱 이런 데서 많이. 그다음에 어두운 조명. 근데 나이 드신 분들 꼭 조명을 꺼놓으시잖아요. 전기값 아끼신다고. 천하야 돼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잠자다가 이제 화장실 갈 때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네. 그래서 집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나이가 들기 전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장치를 해야 되고 순차적으로 장치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이 들면 뭐 요양원이나 가지, 실버타운 가지 이러는데 오히려 그 전에 집을 좀 이렇게 뭐랄까 리모델링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만 하더라도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만이 답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갈 수도 없어요. 요양원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너무 숫자가 적어서 지금. 좀 안전한 시설로 가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거예요? 해주셨는데. 안전한 시설은 그리고 없나요? 좀 갈만한 곳? 지금 근데 아무리 안전해도 어른들은 불편하겠죠. 그렇죠. 자기 집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또 안전만이 삶의 그 조건이 그렇지. 안전한 곳에서만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전한데 따뜻하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네. 정서적으로 좀 또 편안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야 되고 맞아요. 안전이라는 거는 신체적인 안전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신체, 정서, 사회 네.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노인의 삶에 어떤 적정한 주거다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역 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 이거 두 개는 다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에이징 인 플레이스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것은 약간 장소에 물리적 공간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네,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라고 하는 에이징 인 커뮤니티는 이제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집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공간들하고도 뭐 운동도 하시러 가시고 네.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교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누구하고 또 수다도 좀 떨어져야 되고 사랑방 좀 마을에 있는 사랑방에 가서 네. 뭐 사랑방이 아니더라도 사람들하고 오다 가다 만나고 뭐 식당에 가서도 얘기도 좀 한번 하고 인사도 나누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에이징 인 커뮤니티. 자, 그러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 에이징 인 커뮤니티 이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도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집이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그런 고령자 그런 그 상황에 맞게끔 주거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게 이제 교류형으로 다세대가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그런 우리가 무슨 중장년층이라든지 청년들도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이제 이런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래서 뭐 주거든 돌봄이든 커뮤니티든 이런 게 합쳐져서 한 공간에 들어가야지 에이징 인 플레이스와 에이징 인 커뮤니티가 함께 이루어질 함께 수 돼야 된다. 이루어질 수 있죠. 다 같이 돼야 되죠. 집에서만 살 수 없으니까. 집에서만 계시면 이제 독거노인 같은 경우 집에서 안 나오세요. 큰 문제거든요. 독거노인이 집에서 안 나오시면 이제 매번 확인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장치를 하잖아요. 이분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움직임이 없으면 이제 비상벨이 울려가지고 가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혹시 쓰러지지는 않으셨나. 근데 이분이 나오시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들이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어르신 주거의 이상향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나이 들어서 어디서 또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병원 가까운 곳, 전철역 가까운 곳, 그다음에 이제 마켓 가까운 곳, 그리고 녹지 가까운 곳 이런 게 이제 사실 집의 조건이긴 한데 뭐 대한민국에서 그런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뭐 친구를 만날 수가 있고 좀 누구하고 수다도 떨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디 누구랑 같이 산책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어른들은 이게 좀 한 군데서 살다가 이사 가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게 있고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병원 가까운 곳을 우선순위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딴 데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사 간다는 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관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친구분들이 많이 이제 계셨었는데 요즘은 상관이 없대요. 친구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요즘은 좀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새로운 관계도 이제 형성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떠나기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아요. 사실 그 떠나기 싫어하는 그 내면을 꼭 병원이 아니라 그 다른 이유를 자식들이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핵심을 집어내 주셨어요.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는데 젊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3주 연속 강의였는데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는데 이제 편찮으시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 때문에 왔는데 가장 반성이 되는 부분은 자기가 부모님을 너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네? 갑자기 반성. 제가 잘 그렇게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사를 가기 싫어하는 거에 이면을 좀 아셔야지 그 노인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인은 그 사는 공간, 물건 하나하나가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인생이거든요. 저도 사실 주변 어머님이 뭐 이렇게 오래된 농작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분이 저거 좀 버리지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안 버려요. 아니 근데 저는 버리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소중한 그분의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맞아요. 저도 너무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버리라고 제가 구박을 하거든요. 다른 건 버리셔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맞아요.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결국은 계속 이제 강조하시는 게 작은 거의 소중함도 중요하고 또 네. 크게 보면 관계 안에서 네.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는 것도 우리 네. 대표님께서 바라시는 노년의 모습이신데 관계 중요하죠. 자, 아직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준비나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다고요. 아, 저는 네. 일단 제가 20년 좀 넘게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가 네. 은퇴를 했어요. 아, 그리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시속 150km로 살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남은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찍 죽어도 괜찮지만 네. 정상적으로 죽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대로라면. 예. 그래서 내가 몇 살까지 살까를 계산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한 70, 60 이렇게 해서 살았잖아요. 네. 옛날에 네. 제가 20살 때 계산할 때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100살까지 살더라고요. 그래서 60부터 한 95세까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이, 다른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일단 속도를 늦추고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좀 더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뭐 자문을 하거나 네. 강연을 하거나 이제 책을 쓰거나 네.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좀 더 내가 어떤 사회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아무래도 노인 한 사람은 도서관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록으로 남겨서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기 실례지만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되셨죠? 한 비슷 보이시는데요. 네. 네, 저는 1966년생, 만 59세입니다. 그러면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네. 앞으로 좋은 일을 좀 많이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더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주시고. 네. 자, 그래도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주거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주거 이야기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실버타운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물론 지금 굉장히 비싸고 뭐 몇몇밖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네. 우리 실버타운이 앞으로 우리 노인들 주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지금은 너무 고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버타운 그러면 막 선망의 대상처럼 되는데 여기에 이게 좀 폭이 넓어져야 되고 원래 실버타운이라는 용어 자체는 뭐 어디에도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인 복지주택이죠. 네. 그러니까 노인 복지주택의 레인지를 넓혀야지 되죠. 그 중산층에 그러니까 저희가 저층,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곳을 갈 수가 있는데 네. 그 위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그 층별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몸의 상태에 따라서도 좀 더 반의존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먼저 그런 촘촘한 그런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내부 시설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의 상황, 신체, 정서, 사회적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한 그런 디자인들이 가미가 돼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역사회하고 그러니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툴이 필요해요. 뭐 1층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개방한다든지 네. 커뮤니티 시설을 같이 쓴다든지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같이 쓰거나 아니면 식당을 같이 이용한다든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끼리의 어떤 성 안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좀 더 선진국의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선행 사례, 네. 예, 선행지 사례를 좀 더 반영해서 네. 왜 그들이 이제 이런 방향을 택했는지를 좀 네.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회교류를 제가 좀 더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산쇼 니모쿠 사이엔지라는 그런 일본의 시설이 있는데 네. 거기가 폐사였어요. 폐사를 이제 이런 주민의 복지 커뮤니티 시설로 네. 바꾼 사례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뭐 아이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주민들까지 다 이렇게 어울려서 네. 씁니다. 사용을 네. 합니다. 네. 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그다음에 또 장애인 복지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 섞여져서 살면서 어떻게 일상이 돌봄이 되는 그런 공간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과 그 손이 떨리는 치매 어르신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는 이제 그 데이케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치매 어르신이 점심에 받은 그 뭐라지? 젤리 같은 젤리, 예, 젤리를 그 중증 장애인한테 청년한테 이렇게 자꾸 주려고 하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이 입으로 꼬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목이 15도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아무리 재활을 해도 15도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 둘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먹이게 됐고 그 중증 장애인 청년 같은 경우 목이 90도까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게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사람이 제3의 치료다라는 것을 그 일본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게 뭐 확인이 됐고 이런 그 사람이 섞이는 그런 시설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버타운도 노인들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노인, 아이, 청년 다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고령자 중에도 경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굉장히 뭐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잖아요. 그 중산층 이상뿐 아니라 이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저소득층들이 지금 주로 많이 사시는 곳이 이렇게 빌라라든지 반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런 집을 고치는 그런 복지가 필요하고요. 또 그분들이 혼자 이렇게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죠. 그렇군요. 자, 우리 대표님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셨고 거기다가 또 사업하면서 책까지 쓰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저는 욕심쟁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욕심쟁이 우후후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시?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욕심이죠. 제가 지금까지 책을 이제 23권을 썼거든요. 단독 플러스 이제 뭐 공동으로. 근데 여전히 이제 지금은 노인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국내외에 노인 복지시설, 주거시설,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좀 더 돌아보면서 앞으로도 더 이제 책을 통해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지금의 그러니까 누구나 나이가 들거든요. 뭐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를 제외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의 모습은 바로 당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공간은 나의 미래가 내가 쓸 공간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간이 없는 이유는 지금 이제 주거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이 부족한 이유는 그 전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고 지금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자립과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니어 거주 지역에 대해서 연구해 오고 계신 우리 김경인 대표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그리고 유익한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